예, 이번에는 모의고사 네 번째 문제입니다. 1과목 직업상담학입니다. 펄스의 형태주의 또는 우리가 게스탈트라고 하죠. 상담 이론에서 제시한 기본 가정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형태주의. 보겠습니다. 1번 인간은 전체로서 현상적 장을 경험하고 자각한다 되어 있는데, 이 전체라는 말도 이렇게 형태적으로 쓰고 있지만은 다음 말이 여기에 맞지가 않습니다. 현상적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현상학 이론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요거 외에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것들이 없더라고요. 직업 상담사 시험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아니고요. 2번 인간의 행동은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과 관련해서 의미 있게 이해될 수 있다. 의미 있게 상황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 하나, 이것이 바로 형태주의에서 그 맥락입니다. 어떤 한 행동을 볼 때 요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이러한 어떤 그 맥락에서 여기냐, 이러한 맥락에서 보느냐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 점은 하락을 하고 있는 맥락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똑같은 어떤 행위라도 어떻습니까? 이건 뭔가 상승하는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맥락주의. 이것이 바로 전체를 이렇게 본다는 그런 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상황과 관련해서 의미 있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은 게스탈트 형태, 펄스의 그 형태주의 이론에 부합되는 그 가정이 되겠습니다. 요건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3번 인간은 자기의 환경 조건과 아동기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뭐 능력이 있다. 이건 형태주의와 상관이 없네요. 4번 인간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재창조한다. 이것도 이런 내용은 형태주의에 포함되지 않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직업 상담자 시험 문제를 준비를 할 때, 시험 준비를 할 때, 이걸 뭐 깊이 파고들려고 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마다 살짝 있는 어떤 그 몇 점만 익혀도, 제가 말씀드렸죠. 직업 상담사 시험은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피곤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그냥 즐기면서 익힌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익히는 거지 공부한다 하고 직업상담사 자격증하고는 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2번 다음은 어떤 상담 기법에 대한 설명인가 볼까요? 내담자가 직접 진술하지 않는 내용이나 개념을 그의 과거 경험이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추론해서 말한다. 항상 이런 그 문장을 볼 때, 전체를 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초점을 잘 찾아서 익히면 됩니다. 뭔가 추론을 해서 말을 한다, 즉 설명을 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1번 수용이나 2번 요약, 3번 직면이 아니고 이것을 바로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추론을 해서 말하는 것, 설명. 그래서 해석은 추론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번 슈퍼가 제시한 발달적 직업 상담 단계에서 다음 관로에 알맞는 것은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형태로 나왔죠. 문심자 현태이. 이게 우리가 슈퍼의 발달 그 상담 단계죠. 6단계 문심자 현태이. 그러니까 문심자, 자아 수용 이렇게 나오겠죠. 자아 수용. 현실 검정. 자현 나오는 것은 뭐 이렇게 뒤에까지 다 안 봐도 되겠네요. 왜냐면 자아 수용이 여기 있잖아. 자아 수용 및 자아 통찰.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는 4번이 이렇게 답이 됩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익히는 게 좋겠죠. 신랑 신부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는 이 자아 개념, 여기 또 뭡니까? 자아 수용 및 자아 통찰, 자아를 중시합니다. 자아를 중시하는 거. 이것도 왜냐하면 다른 형태의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발달 과정에서 자아에 대해서 중시하는 이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슈퍼의 발달적 그 이론이다. 이렇게 또 한번 혹시 나올 다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대비를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4번 인간 중심 상담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상담자의 태도로 옳은 것은 이건 교재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 중심은 내담자 중심입니다. 그리고 비지시적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담자 중심이니까 인간 중심이니까 상담자는 일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무공 이걸 또는 이게 진무공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무조건 수용, 공감적 이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인간중심 상담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상담자의 태도인데 그럼 여기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무공 나왔죠. 그 대신 여기에 일관성에서 대신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진솔성 또는 뭐 진실성 이렇게도 번역을 해 놓더라고요. 그러면은 니언 디클 리얼이 되겠네요. 니언 디클 리얼 2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이렇게 키워드로 있으면 가장 착오가 없겠죠. 다음 중 상담의 초기 단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1. 상담의 구조화. 상담 설계하는 것을 구조화라고 한다 했죠. 목표를 설정해야죠. 구조화할 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떤 목표를 세울까 하는 거. 상담 관계 형성. 이건 상담 초기에 아주 중요하죠. 관계 형성은 뭡니까? 서로 모르는 내담자가 만났어요. 관계를 형성을 해야 그 다음이 뭔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녀가 만나면 뭡니까? 하나의 무드를 잡아야 되겠죠. 이 무드 잡는 게 하나의 관계 형성, 라포 형성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4번이 이 답이 되겠는데 내담자의 자기 탐색과 통찰입니다. 항상 이런 걸 볼 때는 이 단계가 어느 단계냐 하는 걸 봐야 됩니다. 상담 초기죠. 예. 초기에 전혀 모르는데 상담사가 내담자고 자기 탐색과 통찰을 시켰습니다. 자기 탐색과 통찰하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요. 뭐 누구는 그래도 로댕이 뭘 생각할까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왜 팬티를 안 입었을까 뭐 이걸 생각한다고 하더라고.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자기 탐색과 통찰 같으면 우리가 참선을 한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 처음 와서 이렇게 자기 탐색 통찰 이렇게 참선을 시켜가지고 이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가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중기 이후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관계 형성이 안 되고 그런 거 시키면은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6번 하련이 제시한 진로 의사결정 유형 중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부정하고 외부로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높은 유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부로 돌리니까 우리가 요것도 말이죠. 하렌이 아니고 만약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나오면 이 투사적 유형에 가깝습니다. 남 탓으로 돌리니까.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유형이 뭔가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하렌이 이렇게 정신분석에서 그 투사하는 이런 것을 하렌은 이것을 의존적 유형이랍니다. 의존해서 안 되면은 편하죠. 니 때문에 믿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표현한다. 요거는 요렇게 나오니까 요거 정도만 기억해 놓으면 되겠네요. 7번입니다. 행동주의 직업상담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해당하는 것은 찾고 있습니다. 1번 직업 결정의 문제의 원인으로 불안에 대한 이해와 규명, 불안을 규명하는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그냥 불안을 감소하는 데만 이 치중을 했지 사실상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불안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거나
그 불안이 왜 생겼을까 하는 그것을 규명하는 방법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행동주의의 하나의 문제점, 또는 제한점 이렇게 표현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2번 진학 상담과 취업 상담에 적합하지만, 자 요거는 말이죠. 행동주의니까 요거 2, 3, 4는 시간강의상 읽어보시고 요거를 읽어보시고, 요거는 행동주의 상담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그 상담에 대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나올 때는 요거 불안에 대한 이해와 불안을 규명하는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 딴 거는 또 딴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진로 시간전망 검사지를 사용하는 주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습니다. 1번 보면 목표 설정 촉구한다. 2번 계획 기술 연습이다. 3번 진로 계획 수정. 4번 진로 의식 고치. 다들 그 말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초점을 잡으면 이게 이제 이 중에서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느냐면은 진로 시간 전망 검사는 교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담에 우리가 과정이 관, 진, 목, 개평이라고 하죠. 상담 과정이. 그럼 초기가 바로 뭐냐면 이 관입니다. 즉 관계 형성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초기에 생애 진로 사정이라든가 직업 카드, 그 다음에 제노그램, 직업 가계도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초기 단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초기에 삼가해야 될 것이 뭘까요? 아직 관계 형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고치게 하는 것. 이게 제일 뭐가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그 요소가 기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로 시간 전망 검사를 가지고 초기라고 하는 생각하면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초기에 막 수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수정을 하게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로 계획 수정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그게 됩니다. 진로 의식을, 진로 계획을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이 교재에 보면 진로 계획 수정이 그냥 연습을 합니다. 연습은 맞아도 되고 틀려도 되고 상관없잖아요. 그냥 한번 연습하는 과정에서 내담자하고 관계 형성을 갖는다. 그러나 지나친 그 욕심으로 수정까지 하려고 덤벼들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특성요인 지급 상담 과정의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특성요인 하면 우리가 이런 거 나오면은 종합 진단 나오면 벌써 윌리엄슨이죠. 윌리엄슨 이미지 스토리 생각나죠. 예. 윌리엄슨은 뭡니까? 상추 원료를 좋아한다 해서 상추를 원료를 하려면 처음에 분종을 해야 되겠죠. 분종. 예. 분종을 하고 하니까 진짜 예쁜 상추가 자랐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분종이니까 뭡니까? 기억이시죠? 마침 뒤끝 기억이 있는 건 요것뿐이죠. 예. 그래서 분종 진예 상추. 분종을 하니까 진짜 예쁜 상추가 나타났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10번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을 위한 3단계 모델 중 전환 단계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흥미와 적성에 대한 측정. 이건 초기죠. 전환은 중기에 하는 것인데. 2번 우리가 이 3단계 모델이 뭡니까? 부채 상담 과정이 탐전행위죠. 탐전행. 집단 기업 상담이니까 탐색하러 간다 해서 탐전행위인데 이게 이제 전환 단계입니다. 탐색 단계, 전환 단계, 행동 단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전환 단계는 집단 상담에 이제 탐색 단계 탐색 다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떤 뭘요? 피드백을 이제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지식과 직업의 연결입니다. 전환 연결, 전화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환하는 것은 이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새로 배운 쪽으로 직업세계 쪽으로 열심히 하고 11번 행동주의 상담에서 외적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은 행동주의에는 안팎으로 안으로도 배워야 되고 밖으로도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되는 데서 내외학이 큰 세 가지의 테두리가 되죠. 그래서 내적 변화는 불안 감소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고 여기 지금 외적인 행동 변화 축지법입니다. 여기 모자 역행상 이렇게 했죠. 키워드가 여기에 상표 제도입니다. 또는 토큰 제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뭔가 잘하면은 뭔가 토큰을 하나 주는 거예요. 상표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상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이나 서커스 이렇게 할 때마다 뭘 자꾸 주는 것도 이거 하나의 상표 제도와 비슷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표 제도입니다. 체계적 둔감법, 근육 이하 논리, 인지적 모델링과 사후전기 머리로 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내적 행동 변화 촉진법이 되는 거예요. 바깥의 행동은 상표 제도가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대한 상담자의 반응 중 공감적 이해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은 공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담자의 그 감정을 자기도 느껴야 되고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반응을 해줘야 된다. 공감하는 거는 봅시다. 어느 걸까? 내용은 일단 저에게 맡겨주신 업무에 대해서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제 소신껏 창의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1번 네가 알아서 할 일을 내가 부당하게 간섭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때? 공감적 의미가 없죠. 너가 지난번에 처리했던 일이 아마 잘못됐겠지. 이거는 도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믿고 맡겨준다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섭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불쾌했구나. 여기 나오죠. 불쾌했구나 하는 이 지금 내가 기분 나쁜 거 불쾌한 것을 공감을 해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감도 그 앞에 또 이렇게 포장을 했죠. 믿고 맡겨준다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감정을 공감을 해주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4번 네 기분이 나쁘더라도 상사의 지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는 공감의 냄새가 잘 안 나네요. 보겠습니다. 13번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을 구체화한 보딘이 제시한 직업상담의 3단계 과정이 아닌 것은 보딘 같으면 뭡니까? 상담 과정은 처음에는 의자 정서문이고 그 다음 명비소에서 탐중변 이거 탐중변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탐중변은 나왔습니다. 탐변. 그러면 이게 중대한 결심인데 중대한 결심이나 핵심 결정이나 같은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핵심 결정. 그래서 이 중 찾는다고 없다고 또 이거 1번하고 3번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요. 핵심 결정이나 중대한 결심이나 같은 뜻입니다. 14번입니다. 상담 윤리 강령의 역할 및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내담자의 복리정리, 내담자 우선입니다. 내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2번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대고, 뭐 이 사람 뭐 상공회의소 회장 출마하는 것도 아닐 거고, 지급당단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장이나 CEO, 구의원 나갈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너무 과한 건 아니겠습니다. 상담자 자신의 사생활과 인격을 보호 당연히 해야 되겠고 직무 수행 중에 갈등 해결 지침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15번 역할 사정에서 상호 역할 관계를 사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주 나오죠. 역할하면 소꿉놀이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엄마 할래 뭐 할래 하는데 여기는 동생질이라고 했죠. 동생질이 아니라 그래서 동생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역할의 위기적 구조 작성하기는 아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6번. 다음 상담 과제에서 필요한 상담 기법은 내담자 전 의사가 될 거예요. 저희 집안은 모두 의사들이거든요. 상담자 학생은 의사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네요. 내담자 예, 물론이죠. 상담자 의사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내담자 한 번도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안 된다면 내 인생은 매우 끔찍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물론 전문가 입장이겠지만 이러한 내용을 보고 어떤 기법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내담자는 어떻습니까? 의사가 안 된다면 내 인생은 매우 끔찍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아주 이게 바로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죠. 비합리적 신념. 비합리적 신념입니다. 이게. 자, 이런 비합리적 신념을 우리가 상담 모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A, B, C, D, E, F 모델이 있죠. 앨리스에. 그럼 비합리적 심령, 비합리적 심력은 이런 B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합리적 심력은 결국 이 C 결과는 어떻습니까? 강박관념이라든가 정서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D, 디스퓨트, 논박입니다. 이 비합리적 생각을 합리적으로 논박해 주는 게 그렇다. 요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지급 상담 시점에 이런 문제가 많이 안 나오니까 너무 떨 필요 없습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안 되면 이 문제 틀리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100점 중에 몇 점입니까? 60점 반에 조금 넘으면 되는 게 지급 상담사 자격 시험입니다. 100점 맞으려고 하면은 스트레스 받겠지. 이거 들렸다고 해서 편안하게 즐기면서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도 혹시 또 몰랐던 거 하나 익히면 5점은 더 보험 들어놨네 이렇게 생각하고 익히면 되겠죠. 17번 상담사의 기본 기술 중 내담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면적 감정에 대해서 내면적 감정에 대해서 반영을 하니까 뭡니까? 감정을 반영하니까 이게 내면적 감정하면 바로 공감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줍니다. 내가 느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반영을 해줍니다. 이해를 하고 그렇군요. 아까 위에 그 예도 있죠. 불쾌했겠구나. 이렇게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18번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생애 진로 사정 앞으로 나가기를 막 사정을 한다. 이미지 스토리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재에. 그러니까 진전을 강요한다. 사정을 한다. 이것이죠. 이게 키워드입니다. 진전 강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진전 강요. 요는 여기 없죠. 요약이네요. 적성과 특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 1에 풀면 됩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는 거를 이제 습득하면 되거든요. 공부하지 마시고요. 19번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를 자기 인식이 부족해요. 인지에 대한 통찰을 재구조하거나 발달시키는 적합한 방법. 근데 이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자주 나와요. 이게 부족한 사람에게는 뭐 논리적 분석이나 불안에 대처한 심호흡, 이거는 뭐 불안 감소 기법이고, 반드시 직접적으로 해주는 것보다는 뭘요? 이런 사람들. 간접적 기법이 좋습니다. 이게 바로 은유나 비유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뭐 재구조한다, 거부 반응만 일어나겠죠. 20번 진로 상담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볼까요? 진로 상담은 진학과 직업 선택, 직업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어야 된다. 만 봐도 그럴듯하게 맞네요. 2번 진로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라포가 형성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라고 해야 되겠죠. 3번 진로 상담은 항상 집단적인 진단과 처치의 자세를 견제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로 항상, 반드시, 이렇게 나오는 거. 어디 아주 절대적인 표현을 이렇게 쓴 거는 항상 경고등을 보고 대부분 틀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진로상담은 왜 집단적인 진단을 처치해야 됩니까? 같이 병행을 더불어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함정처럼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로상담은 상담 윤리 강령에 따라 정리되어야 된다. 맞는 말이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요. 예, 이번에 2과목 직업심리학으로 넘어오겠습니다. 21번 선택 문제들 중 비현실성의 문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비현실성이 나오면은 우리가 크라이티스의 이론 나오죠. 삼성 7형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게 낯설다 싶으면요, 여러분들 교재, 이건 동영상으로 해놨거든요. 예, 이 교재를 한번 이렇게 그런 걸 찾아보셔야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 7형이라서 삼성은 현적결입니다. 현적결. 예, 비현실성, 그다음에 적응성, 결정성, 성으로 나오고 현실성에 세 가지가 있죠. 비불강이라고 해서 비현실성, 그다음에 불충족형, 응합형이 있습니다. 그럼 현실성에서 우리가 현실성이나 비현실성이나 여기 같이 쓰는데 현실성의 특징은 수준이나 목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수준이나 목표와 맞지 않는 거, 적성이. 그럼 1번 볼까요? 흥미나 적성의 유형이나 수준과 관계없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다. 결정이 나오면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현적 결정의 결정성입니다. 결정성에 두 가지가 있죠. 네? 네, 무결정성, 우유부단, 다재다능형이 있고 그 다음에 무결정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결정하지 못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비현실성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로 내용이 나왔네요. 이번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높은 적성을 요구하는 수준 나오죠. 자신의 흥미와 일치하지만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는 낮은, 이런 게 다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의 적성 수준에서 수준 나오죠. 선택을 하지만 자신의 흥미와는 일치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한다. 흥미와 일치하지 않을 때 이건 뭡니까? 이것을 바로 이 불충족형이 돼요. 흥미와 일치하지 않는 거 또는 아니면 강압형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준 목표가 현실성에 관한 세 가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2번입니다. 직업 적응과 관련된 개념 중 조화의 내적 지표로 직업 환경이 개인의 욕구를 얼마나 채워주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입니다. 개인의 평가를 뜻하는 것이네요. 자, 여기에서 채워주니까 이게 이제 만족이냐 충족이냐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 말이죠. 내가 볼 때 이게 전부 다 이런 그 이론들이 외국적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런 거 그 전에 보면 찾아봤거든요. 영어까지도 찾아봤어요. 만족 충족 뭐가 차이가 나는데 저로서는 이 찾아내기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족도 충족도 의미는 맞아요. 이것도 영어 사전을 보면은 만족, 충족 있고, 이것도 만족, 충족 뜻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 만족한다 말을 씁니까? 뭔가 내 어떤 욕구가 채워질 때 충족한다는 말을 씁니까? 만족한다는 말을 쓰지 충족한다는 말은 잘 안 쓰죠. 그래서 이게 혼돈이 된다면 만족이 이 경우에 만족 충족이 나올 때 이 만족이 해당하는 5점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 개수는 검사는 이번에 한번 하고 또 나중에 해서 그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는 것이죠. 100명의 사람들이 특정 심리 검사를 받고
한 달 후에 동일한 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두 번의 검사에서 각 학생들의 점수는 동일했다. 동일했다라고 하면은 퍼센티지만 100%예요. 근데 이 실내에도 개수를 표현할 때는 100%를 안 하고 이것을 1.00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1.00. 실내도 0 최하인 경우는 0.00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하니까 최고 신뢰도가 높은 게 플러스 1.00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4번 종업원의 경력 개발 프로그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경력을 개발한다. 경력을 개발하는 후견인 해주고 직무도 순환해서 하고 훈련 프로그램 다 만듭니다. 직무평가 직무평가는 경력 개발이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일종의 평가 프로그램이죠. 전혀 경력 개발 프로그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25번 직무 스트레스를 촉진하거나 완화하는 조절 요인이 아닌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에는 조절 요인이 있고 발생 원인이 있습니다. 발생 원인. 스트레스가 생겼습니다. 이게 생기는 원인이 발생 원인이요. 조절한 것은 생겼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절해 주는가 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자, AB 성격 유형은 조절해주는 유형이죠. 통제 소재, 내 탓이다, 남 탓이다, 이게 조절해줍니다. 사회적 지원도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풀어주는 거, 사회적 지원. 반복적 단조로운 직무입니다. 너무 매일 똑같아요. 스트레스 생기죠. 이거는 스트레스가 생기는 원인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26번. 직무 분석의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직무 분석 방법 하면은 뭐 체면에 관록이 붙으니까 중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체면 관록 중질, 체면접법, 관록 중질에서 중요한 사건법 질문법이 있습니다. 요소 비교법은 이게 직무 분석 방법이 아니고 직무 이 평가 방법이다. 직무 평가 방법이에요. 요소를 비교해서 요거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의 기본 명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 이런 그 가치 중심 진로 접근 모형은 뭔가 이거 깊이 안 알아도 돼요. 왜냐면 지금 상관 뭐 문제 안에 보면 이 상식적으로 다 이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개인이 우수권을 부여하는 가치도 얼마 되지 않겠죠? 뭐 이렇게 가치 다 정도 안 되겠죠. 이번 가치는 환경 속에서 가치를 담은 정보들을 획득함을 습득되죠. 처음부터 가치 있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나중에 가치 없던 이게 또 가치 있게 보이고 있었던 거는 없게도 보이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한 역할의 특이성 역할 안에 있는 필수적인 가치들의 만족 정도와 관련된다. 뭔지 모르지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4번 생애 역할에서 성공은 학습된 기술과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특성을 제외한 이 뭐 제외한다 하면 이 문제 제외해버려야 돼요. 제외하면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특성 이거 없이 무슨 성공이 결정되는 건 아니죠. 이게 다 포함이 되고 고려를 해줘야 될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가치 중심이 뭔지 몰라도 28번 파선스가 제시한 특성 요인 이론의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봅시다. 파선스 특성 요인은 구간 독작에서 특성이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하고 구간 독작이라고 해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인간은 신뢰롭고 다단계 특정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2번 직업은 그 직업에서 성공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특성을 지닌 것을 요구한다. 관 이렇게 되어 있죠. 독작, 구체적인 특성, 독특한 특성. 진로 선택은 다소 직접적인 인지 과정으로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짝짓는 것이 가능하다. 구간 짝짓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4번입니다. 인성과 동일한 직업 환경에 있으며 각 환경은 각 개인과 연결되어 있는 성격 유형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보이네요. 첫째 성격 유형에 결정되는 것은 홀랜드 인성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보니까 특성 요인 이론, 특성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죠. 이 두 가지 면에서 4번은 땡이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29번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지. 앨리스와 관련이 없는 앨리스. 합리적 신념, 비합리적 신념, 이게 모든 게 되죠. 예. 행동주의는 학습으로서 유발되지만 앨리스는 뭘로 갔고요? 예,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ABCDF 모델이 생겼죠. 그 다음에 뭐 약간 비슷하지만 인지주의는 뭡니까? 사고, 생각이 행동을 바꾼다. 이런 것을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1번 정서장애는 생활사건 자체를 통해 일어난다. 바로 앨리스가 나왔으면 이 정서장애, 앨리스는 정서든 스트레스든 불안이든 이 모든 것들 어디에서요? 비합리적 신념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앨리스가 나오면 비합리적 신념이 들어와야 되겠죠. 네. 그럼 요게 이 정답이 문제가 요구하는 답안이 되겠습니다. 행동에 대한 과거의 영향보다 현재 초점을 두는 맞고요. 엮이는 사고는 정서장애, 사고, 역시 신념 되죠. 정서장애 중요한 결정력이고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스트레스는 비합리적 신념에서 나오나 다 옳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30번 점수 유형중 그 의미가 모든 사람에게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한 집단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를 살펴보는 데 적합한 것은 자, 이것은 말이죠. 이 뭐 원점수, 표준점수, T점수 아닙니다. 백분위 점수입니다. 백분위 점수라고 하는 것은 점수가 예를 들어서 뭐 1부터 뭐 1000이 있든 만이 있든 간에 이걸 100 단위로 딱 만들어 봅니다. 1부터 100. 그러니까 만 1부터 만약에 뭐 5만까지 있다고 하면은 내가 100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이게 가지고 상대의 위치가 나타나지 않아요. 많다고. 그러나 100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버리니까 30하면 내 위치 자동적으로 사고가 되죠. 판단이 되죠. 70, 55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대의 위치를 살펴보는 데 적합한 것은. 그래서 이건 100분위 점수인데 이것도 쉽게 하는 것은 100분위 점수 담백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담백한 거 좋아하죠. 음식이 나오면 담백 단순하고 이런 거 나오면 100분위 점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다음은 심리검사의 타당도 중 어떤 것을 설명한 것인가. 타당도는 준구 안내 키워드 교재 참고해 주시고요. 1번 논리적 사고, 논리가 나왔네요. 논리적 분석. 과정으로 판단하는 주관적 타당도이다. 이거 본질적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에 판단한다. 논리적 나오고 전문가 나오면은 이거는요, 바로 뭡니까? 내용이다라고 바로 연결돼야 됩니다. 준구 안내 중에 준구 타당도, 구성 타당도, 그 다음에 앞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 네 가지가 있죠. 내용은 전문가, 논리적 아니고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심리검사지의 내용 분석은. 32번 직위분석 질문지, 우리가 영어로 PAQ라고 하는데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작업자 중심 직무 변수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인간의 특성들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19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숫자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나오는 게 이런 거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무 수행에 관한 6가지 주요 요소는 주요 범주는 있죠. 정보 입력, 정신과정, 작업 결과, 타인들과의 관계, 직무 맥락, 직무 요건 등이다. 이거 몰라도 돼요. 직위분석 질문지에는 이게 표준화된 분석 도구예요. 근데 여기 비표준화됐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준화됐다라고 해서 양식이 정해져 있어요. 비표준화는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양식대로 쓰는 것을 우리가 표준화된 분석 도구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비표준화라고 했으니까 맞지 않다는 것이죠. 33번 홀랜드에 유용하게 기초한 진로 관련 검사는 자 우리가 홀랜드 하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흥미가 일단 떠올라야 돼요. 일단 흥미. 그 다음에 흥미와 성격, 인성이론, 육각형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돼요. 현탐내 사진관 이런 게 자동적으로 익히면 되겠죠. 그러면 흥미니까 뭡니까? 딴 거 몰라도 좋겠습니다. 여기 흥미 있는 거는 스트롱 캠벨 흥미부터 하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맞고 또 그렇게 연결해도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34번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심리검사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요새는 이렇게 많이 되고 있죠. 그전에도 했지만 요새는 또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업 적성검사, 직업 흥미검사 등 다양한 진로 심리검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죠. 워크넷에 보면은 검사 결과를 덕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끝나고 나면은 상담 장면에서 활용이 부적합하다. 아니에요. 적합합니다. 부적합한 게 아니고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땡이고 검사를 치료하는 상황이 다양하므로 검사 점수 신뢰도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무실에 하는 건지 집에 누워서 하는지 어때요? 워크넷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점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게 어떤 장소가 상황이 다르니까 그 영향을 받는다 해서 이건 맞는 뜻이 됩니다. 35번 미네소타 욕구 중요도 검사를 MIQ라고 하는데 관한 설명 틀린 것 있습니다. 이건 특징이 요인론적 접근을 배경으로 개발되었다. 20개 근로자 욕구를 측정한다. 이거 20개가 뭔가 머리 아픕니다. 몰라 됩니다. 3번 주 대상 13세 이상의 남녀이며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독해력이 필요하다. 지금 요 문제가 나오면은 요거예요. 이 연령 문제예요. 이 몇 세냐 하는 거. 또 6개의 가치를 뜻하는 답은 넘어가고요. 뭐냐면은 사실상은 13세 이상이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은 크라이티스의 진로 성숙도 검사입니다. CMI라고 합니다. CMI. 아시죠? CMI.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게 이제 혼돈이 된다는 거. 요걸 한번 저 나름대로 그냥 안 까먹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CMI는 13세 이상에 합니다. 그 다음에 MIQ는 13세가 아니고 10세 이상입니다. 10세 이상. 초등학교 고학년이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10세면은 한 2학년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은 일단 하나는 13이고 하나는 10입니다. 그럼 이게 성숙도 검사죠. 진로 성숙도 검사. 성숙하니까 크라이티스는 10살보다는 13살이 어때요? 더 성숙하지. 그렇게 해도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MIQ를 보십시오. M자 빼고 Q를 동그라미로 보면 뭡니까? 10이죠. 10. 그래서 이 미네소타 욕구 중요도 검사 MIQ 하면은 10세 이상의 생각하시고 초등학교 2, 3학년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CMI는 어떻게 되느냐? 자, I는 1이고 M자를 살짝 높이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뭐가 됩니까? 3자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CMI 쓰면 저는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머리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저도 안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들 머리 좋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 안 써도 되겠습니다. 36번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 자 여기에서는 평등이냐 필요냐 형평이냐 요구냐 기여한 정도는 뭡니까? 그걸 평등으로 해버리면 이게 곤란하겠죠. 기여한 정도니까 그 기여한 정도의 형평에 맞추는다라고 해서 이건 형평 분배 법칙이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7번 수협의 직업 발달 단계를 바르게 많이 나오죠. 주례사가 성탐학 유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탐 요뿐이네요. 뒤에는 황유세 다동적으로 맞아야 되겠죠. 38번 다음은 윌리엄슨이 분리한 진로 선택 문제 중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자, 윌리엄슨 같으면은 우리가 뭡니까? 보니까 뭐가 있어요? 불상이 모자를 쓰는데 그 위에 뭐가요? 무가 이렇게 자고 있죠. 불모무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리석은 선택인데 어리석은 선택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고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불은
불확실한 선택 또는 직업 선택이 확신 부족입니다. 확신 부족. 그다음 뭐는 모순된 선택, 뭐는 무선택, 무선택입니다. 뭘까요? 동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고도의 능력이나 특수한 재능을 요구하는 능력은 부족한데 수준이 나옵니다. 수준 나오는 게 이게 바로 크라이티스의 현실성에 관련된 내용과 같습니다. 수준 나오면 이게 어리석은 선택 또는 현명하지 않은 직업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흥미가 없고 자신의 성격에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 또는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낮은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안정된 직업만을 선택하는 경우가 바로 이게 수준이 나오는 것이 바로 윌리엄슨에서는 현명하지 않는 선택 또는 뭡니까? 어리석은 선택이 되는 것이고 크라이티스에 들어가면은 뭡니까? 현실성에 해당돼요. 현실성. 현실에 맞지 않다. 단지 차이는 크라이티스는 이걸 또 세 가지로 나눴죠. 비현실성, 그 다음에 불충족정, 비현실형, 불충족정, 강압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죠. 역시 이것도 교재를 통해서 세세한 부분 여러분들 한번 이 문제를 풀고 나서 한번 보시면 더 교재 정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9번입니다. 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부하들을 철저히 감독하라는 사장의 요구와 자금 능률을 높이려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부하들의 요구 사이에서 고민하는 팀장의 스트레스 원인은 이게 이제 역할 갈등의 그 내용이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감독을 하라는 사장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하들의 요구가 또 있어요. 그 사이에 지금 이 내담자가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교재에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이게 샌드위치 그래야 메모리가 되기 쉬우니까 이 끼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송신자 간 사이에 아래로 끼어 있는 갈등이다. 송신자 간 갈등입니다. 이 역할 갈등은 말이죠. 역할 갈등은 키워드가 송간내, 기간내가 있습니다. 기간내. 이 뜻은 좀 욕 같죠? 교재를 보면은 송간내, 기간내 네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번 직업 지도 프로그램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다 상식적인 거니까 상식적인 편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한 번 풀면 다음에 시험에 나오면 뭐 두 번 정도 하면은 혼돈되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은 이런 쉬운 거를 틀리지 않아야 합격증이 내 옆에 있습니다. 활동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누가 이 말을 틀렸다 하겠습니까? 실시가 어렵더라도 효과가 뚜렷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그럴듯하겠지만 중요한 건 실시가 어려우면 곤란합니다. 실시가 용이해야 됩니다. 이게 상식이 안 맞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죠. 평가도 안 되는 것 같으면 뭘 합니까? 활용할 프로그램 비용이 적게 드는 경리성을 지내야 되는 거 맞죠? 뭐 검사비가 한 몇천만 들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즐기면서 공부하지 마시고 즐겁게 익힌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두 과목 정리 마치고 다음 시간에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을 하겠습니다.